일본 전역 뉴스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쏠렸다. 토요타 생산 라인 가동률 12%, 혼다 8%, 닛산은 전면 중단. 숫자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숫자가 뜻하는 건 단 하나였다. 멈췄다. 일본 제조업이 자랑해온 심장 박동이 꺼졌다는 뜻이었다. 지진도 파업도 전쟁도 아니었다. 원인은 더 단순하고 더 잔인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 배터리 공급이 끊겼다. 그리고 그 공급의 목줄이 한국에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도요타의 변속기를 납품해온 미야자키 켄타로다. 나고야 외곽에서 3대째 공장을 운영했다. 할아버지가 기계를 들였고 아버지가 라인을 키웠고 나는 그 라인을 멈추지 않는 걸 목표로 살아왔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우리 집안의 훈장이었고 프레스 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같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한국을 경쟁자로 본 적이 없었다. 1980년대 한국 기술자들이 연수를 왔을 때 나는 그들의 고개 숙인 모습만 기억했다. 그들이 메모하던 손끝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리겠구나. 하지만 어떤 날 새벽 내 믿음은 컵 하나처럼 산산이 깨졌다. 5시 반 늘 하던 대로 차를 우리고 창밖 굴뚝을 바라보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토요타 본사 구매 본부장 야마구치. 1년에 한두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던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미야자키 전 라인 정지다?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가 더 무서웠다. 일본 전체가 멈췄어. 이야기는 그때부터였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던 것들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기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강철과 기여만을 뜻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걸 나는 그 새벽 처음으로 알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야마구치는 이유를 말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선적을 멈췄다. 품질 재검증이 필요하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름만 들어도 세계 시장을 흔드는 회사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배터리 때문에 토요타가 멈춥니까?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이제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배터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규격이 맞고 물량을 댈 수 있는 곳이 지금 거의 한국이야. TV를 켜니 속보 자막이 화면을 찍고 지나갔다. 대일 수출 전면 보류. 기술 금수 조치인가. 패널들은 과거의 수출 규제를 끌어왔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 핵심 소재를 막았고 그때 한국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 장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한국은 국산화를 밀어붙였고 공급망의 약점을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바꿨다. 그 칼날이 이제 일본을 향해 돌아왔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내 공장은 변속기를 만든다. 강철을 깎고 기어를 조립한다. 나는 그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믿었다. 배터리는 휴대폰 속 네모난 소모품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나오지 않고 전기차가 없으면 변속기 발주도 0이 된다. 한 부품이 아니라 시대의 심장이었다. 그날 라인을 세우라는 연락이 들어왔다. 이번 주 물량 전량 취소. 반장이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창밖 굴뚝 연기가 점점 옅어지는 걸 보며 40년 동안 멈춘 적 없던 우리 집안의 리듬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시간 되나? 지점으로 와줘. 나는 설마 했다. 30년 동안 상환을 밀린 적도 없고 신용도 최상이었다. 하지만 지하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꺼졌다. 대출 회수 및 리스크 평가서. 공장은 멈췄고 돈의 흐름도 멈추고 있었다. 지점장 이노우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현실을 내밀었다. 토요타 가동률 12%, 혼다 8%, 닛산은 중단. 이 상태가 2주만 가면 자네 회사는 버티기 힘들어. 나는 믿기 어려웠다. 40년 신용이 2주 만에 무너진다니.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신용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문제야. 직원 170명, 고정비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알잖아. 서류에는 대체 가능성 분석이 붙어 있었다.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다른 공급처 검토. 결론은 한 줄이었다. 대체 불가. 규격이 맞지 않거나 물량이 없거나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나는 그 말이 더 잔인했다. 방법이 없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회의실을 나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아들 다카였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공장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솔직함이었다. 상황이 안 좋아. 침묵 뒤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가웠다. 저 대학 때 한국에서 봤어요. 삼성 공장 연구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뒤처졌더라고요. 나는 화가 났다. 가업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공장이야. 그런데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가업이면 뭐가 됐든 붙잡아야 해요. 전기차 전환 늦었고, 배터리는 한국에 밀렸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밀렸어요.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저 그 회사 안 물려받을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탈 생각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로비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구겨진 양복, 풀어진 넥타이, 창백한 피부.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이 패배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다. 내가 살려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었다. 170명의 삶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내 기억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1980년대 허름한 공항, 먼지 날리던 거리, 의사소통의 불편함. 내가 머릿속에 박아둔 한국은 과거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눈앞의 공항은 유리와 강철로 빛났고 동선은 빠르고 시스템은 매끄러웠다. 자동심사, 안내 로봇, 공항철도의 정숙함. 택시 기사는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요즘 일본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배터리 때문에. 그 말이 내 뺨을 때렸다. 천안의 사업장 앞에서 나는 더 작아졌다. 나를 맞이한 삼성 SDI 임원 박준영은 공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여유가 있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2019년에 일본이 규제했을 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는 웃으며 넘어갔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법.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각오. 지하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클린룸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공기가 다른 세계 같았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로봇 팔들이 새를 짚고 검사하고 포장했다.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했다. 박준영은 말했다. 현장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AI가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합니다. 인간은 실수하니까요. 나는 반박했다. 장인의 손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그 정밀도를 더 오래, 더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그 순간 내가 평생 믿어온 혼이라는 단어가 미래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다. 극한 테스트실에서 마지막 한 번 더 무너졌다. 실험대 위에 일본 배터리와 한국 배터리가 나란히 놓였다. 관통 테스트. 강철못이 배터리를 관통하는 순간 일본 배터리는 연기와 불꽃으로 폭발했다. 불길은 비명을 질렀고 안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냈다. 그 다음 한국 배터리. 똑같이 못이 박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연기도 없고 불도 없었다. 그리고 전구가 켜졌다.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빛이 유지됐다. 박준영은 말했다. 전해질이 고체라서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기술입니다. 옥상 전망대에서 본 공장 단지는 밤에도 살아있었다. 불빛의 바다, 무인 트럭의 행렬, 멈추지 않는 생산.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아요. 박준영의 말은 선언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일본은 사람이 쉬면 기계도 쉬는 구조에 익숙했다. 그러나 한국은 시스템이 쉬지 않게 설계해 두었다. 다음 날 회의실. 조건서는 냉정했다. 가격 프리미엄, 장기 계약, 데이터 공유. 그리고 마지막 요구.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박준영은 조용히 되물었다. 사장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빚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 직원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뼈를 눌렀지만 더 차가운 건 내 현실이었다.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170명을 살려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존심보다 책임이 큰 순간을 배웠다. 일본으로 돌아온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고야의 작은 부품 회사 사장이 왜 도쿄 프레스센터 단상에 서느냐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매국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 제조업을 모욕하는 겁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 홀은 조용해졌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무인 공장, 멈추지 않는 생산, 안전과 효율의 기준을 바꾼 배터리 기술.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SNS는 불붙었다. 누군가는 나를 욕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용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내 목표는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공장의 생존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들렸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국으로 움직였고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한 달 후 나고야 공장 정문 앞에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왔다. 직원 170명이 모두 나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배터리 박스가 보였다. 태극기 그리고 선명한 로고. 박스 아래 작은 글씨가 내 눈을 붙잡았다. Made in Korea. 나는 그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올렸다. 이 작은 상자 안에 한 나라가 폐허에서 출발해 쌓아 올린 시간과 집념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사장님, 이제 라인 돌려도 되겠죠? 반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돌려. 한 달 만에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다. 프레스 소리가 다시 공장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나에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삶이 다시 이어진다는 신호였다. 나는 이제 안다. 신뢰는 무릎을 꿇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자존심의 모양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 머무는 자부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바꿀 것을 바꿀 때에만 공장은 돌아간다. 나라의 미래도 그 안에서 다시 켜진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대한월드는 기원합니다.